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즘 여야 각 정당은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검증하는 후보 간 토론을 보면 듣기 거북한 막말에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으며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고소고발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본선으로 가기 위한 당내 예선전이 후보 간 정책과 비전 경쟁이 아니라 마치 상대를 죽이기 위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흠집내기 위한 공격과 방어전에 유권자인 국민은 점점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인과 선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가장 중요한 활동인 국정감사에서도 국정 수행 능력 평가는 실종되고 대선 주자 간의 의혹 폭로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판에서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와 미래의 행복을 생각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묵묵히 소임을 수행하는 진정한 정치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대선 전국에서 대선 주자들이 위선자인 정치꾼이 되지 않고 새로운 리더로서 참 정치인의 자질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진정성이 보이는 품격 있는 정치인을 다음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정치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CPBC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출범시킨 위원회가 탄소중립위원회인데요. 정부의 의지와 대책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종교계 의원들이 전격 사퇴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바티칸에 모여서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호소한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탄소 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 뉴스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 소속 4대 종단 위원들이 9월 30일 서울 종로구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무위원장 백종현 신부 대신 참석한 양기석 신부와 원불교 김선명 교무, 불교 법만 스님, 개신교 안홍택 목사 등 4명의 위원은 더 이상의 활동이 무의미하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종교위원들은 더 과감한 시나리오를 만들 것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정부 측이 내놓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의 도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위원들은 18명의 국무위원들이 한 차례 전체 회의를 가진 뒤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거론하며 정부의 탄소 중립 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조보존연대 양기석 신부는 백종현 신부 대신 사퇴문을 낭독하며 생태계 파괴로 고통받는 생명과 약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종교는 인류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며 일체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생태계 파괴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 공동의 집 생명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위원직을 사퇴한 4명의 종교위원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실천과 연대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전 세계 종교 지도자와 과학자들이 서명한 호소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후대에 사막을 물려줘선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와 과학자 40여 명은 신앙과 과학,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바티칸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동호소문을 통해 다음 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참석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호소문에는 가능한 빨리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하고 가난한 국가의 배출량 감축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공동의 집을 보호할 기회를 놓치면 미래 세대는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호소문을 알록샤르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의장과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외교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창조 시기를 마무리하며 발표한 메시지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인류가 현재 속도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2030년이 되기 전에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단계가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실천 목표 중 가장 시급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 추기경은 과학자들은 탄소 중립을 더 빨리 달성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각 본당과 신자들이 온실가스 줄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안내했습니다. 이 중엔 지난해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를 통해 발표된 특별 사목교서 실천 지침도 있는데 가정과 본당, 교구와 사회의 실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7층 이하는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며 채식을 생활화합니다. 또 본당에서는 생태적 회계에 대한 강좌를 마련하고 녹색 에너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교구에서는 재정을 운용할 때 생태 영성이 우선적 가치가 되도록 하며 사회사목국은 생태적 회계가 통합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합니다. 아울러 신자 정치인은 가톨릭 사회교리를 배워야 하며 기업인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준수합니다. 추기경이 배포한 자료 중엔 찬미받으소서 실천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공짜라도 거절하며 천현수막 사용을 자제하는 내용 등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추기경은 탄소 중립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연대 활동도 안내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피케팅이 진행 중이며 이웃 종교와의 연대 활동과 한일 탈핵 평화순례 일정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염 추기경은 창조질서 보존은 신앙인으로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의 회개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공동체의 회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를 격려하고 정책 마련과 법 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기경은 모든 이가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 의지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빠르게 실천하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게 하겠다는 건데요. 한국천주교회가 탈시설 로드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대했는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10년 전에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됐지만 줄지도 않고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유경촌 주교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장애인 탈시설화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부터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집중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들을 거주시설에서 내보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자립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위는 탈시설 로드맵이 장애인과 가족의 선택을 제한하고 자립만을 강조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복지위는 정부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방향의 탈시설 로드맵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복지위는 장애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생활 형태를 장애인 본인과 가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룹홈과 30인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요양센터 그리고 집중치료센터가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80%는 발달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전체 발달장애인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의 시설 밖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시설을 찾지 못해 정신병원을 전전하거나 돌봄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날 입장문 발표에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 관계자와 전국 15개 교구, 남녀수도회 연합체의 사회복지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전국의 홈리스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노숙인 복지법. 노숙인 복지법이 만들어진 지 어느새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홈리스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주거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홈리스들의 주거지 개선이 복지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그 OECD나 EU 국가에서 주거 우선 전략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서 뭐 정신질환을 치료를 받든지 알코올을 금주를 하든지 치료를 받든지 해야지 주거를 주는 게 아니고 주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주거 우선 전략을 채택하는 국가에서 홈리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특히 핀란드를 대표적인 주거우선 복지정책 국가로 꼽았습니다. 핀란드에선 주거우선 제공 체계로 전환한 2008년 이후 3,500명에 달하던 만성 홈리스 수가 10년 사이 4분의 1 수준인 96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주거우선 복지 전략을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주거정책 주무부서가 서로 다르고 이들 간의 협력 체계가 부재한 점은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주거 지원 의무를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홈리스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주거 제공이 목표가 아닌 출발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홈리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거 지원에 있어서 이런 주거를 전담하고 있는 국토부의 역할이 대폭 강화돼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홈리스 복지 정책에 국토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홈리스 지원 체계를 재편하기 위해서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도 주택도시개발부에서 홈리스 지원을 주관하고 있고 영국도 주택법에서 홈리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가 홈리스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홈리스라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는 등 부당대우 사례 역시 비일비재합니다. 장서연 변호사는 홈리스를 위한 복지법에 차별대우 방지 규정을 포함하고 인식 개선 교육 제공 등을 규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벽이 갈라져서 비가 새고 문이 뒤틀리고 타일이 들뜨는 등 시설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벽 곳곳에 균열이 가고 천장은 커다란 철근이 받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 나자로의 집 보호작업장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선 40여 명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수기 부품과 문구류를 조립해 납품하며 자활에 나서고 있습니다. 1991년 문을 열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나자로의 집은
지나온 세월만큼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우리 나자로집 우리 친구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입니다. 불편한 점은 비가 오고 하면은요, 또 막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지저분하고 물이 새요. 그리고 불편한 것도 물이 새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한테는 위험이 있죠. 30년이 넘은 나자로의 집은 방수 공사를 매년 반복해도 누수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높이가 20cm는 좋게 넘는 계단은 너무 가팔라 장애인들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시급한 곳이 발견될 때마다 수리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노후화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게다가 건물의 무게중심 자체도 흐트러져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자로의 집 2층 바닥은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볼펜을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시설장 김용주 원장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 기관이 또 많은 저희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을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물이 역류해 바닥이 젖고 외벽은 비닐이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시설입니다. 노숙인들의 보금자리인 우리집 공동체입니다. 1992년 서울 성북구에 문을 연 우리집 공동체도 시설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뒤틀린 문은 하나밖에 교체하지 못했고 타일은 들떠 입소자들이 다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이 타일들도 시공된 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공간이 떠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어가지고 연로한 입소자들은 세면대 없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집 공동체 입소자들에게 이곳은 마음 편하게 머리를 누일 둘도 없는 집입니다. 시설을 관할하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노후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해오고 있는 가톨릭 사회복지회에는 건축 30년이 지난 시설만 20개소 이상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연중 제28주일인 이번 주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신부가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태아의 건강인데요.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만든 산모수첩에는 필요에 따라 임신 주수별 산전검사 시기가 안내돼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산전검사 자체는 문제 삼지 않지만 그것이 낙태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에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발간한 성교육 교재 소개해드립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성에 눈을 뜨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학교 성교육은 여전히 형식적이기만 합니다. 가톨릭 정신이 담겨 있는 건 물론이고 쉽고 재밌고 유익해서 어른들의 교양서로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책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비 엄마들의 커뮤니티인 맘카페에는 이런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NIPT 검사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NIPT는 엄마의 혈액을 통해 태아 DNA를 채취해 유전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다운 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에 대한 위험도를 이 검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NIPT는 피검사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고령 산모, 고위험 임신 산모가 많아짐에 따라 고령 임신부를 위한 NIPT 검사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NIPT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일반 산부인과에서 검사가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산전검사는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목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 자체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이 병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산업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병원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권하거나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되겠죠. 산부인과 전문의 김현희 교수는 NIPT는 모든 임산부가 해야 하는 검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임산부에게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산모의 나이가 젊고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저위험군에서는 오히려 NIPT 검사가 양성이 나왔을 때 그것의 정확성이 정확하지 못해서 이 검사 이후에 침습적인 양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김 교수는 NIPT 검사는 고위험군 산모에게 선택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정 검사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낙태로 가는 과정이라면 피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정확하게 이게 발현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100% 그걸 보장을 해주는 진단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사실 설사 장애를 갖고 있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의학 기술로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 신부는 또한 부모가 자녀 낳기를 결심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도 그 자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의 아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그런 선택이고 또 하느님에 대한 또 신앙의 또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아이들이 우주복을 입고 좋아하는 모습이 마치 동화책을 연상시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펴낸 성교육 교재 우리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파이오니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두 이탈리아 여의사가 집필한 책으로 큼직한 글씨와 다양한 그림, 친절한 설명이 돋보입니다. 성과 그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교육해드릴 기회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그동안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마침 좀 좋은 책이 발견이 돼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장 이야기는 먼저 인간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이어 성장하면서 겪는 신체적 변화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우정에 대해서도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아울러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며 다름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성장 이야기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쓰여진 책인 만큼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이 잘 담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낙태와 동성애 등 윤리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간단한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에서는 이제 임신 중전이라고도 부르고 임신 중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명칭은 다르지만 실상은 똑같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충한 설명을 했었고요. 우리의 성장 이야기는 만 10살에서 13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대 교구장이자 교구 생명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추천의 글에서 부모가 먼저 읽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부모님들께서 여기서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내면화하시면은 또 자녀가 어떤 의문을 이제 표시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하실 수가 있고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몸이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함부로 손대지 말고 함부로 해치지 말고 함부로 바라보지 않고 조심스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의 성장 이야기는 가톨릭 출판사 매장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단체 구입 문의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10월 9일 제575돌 한글날을 맞아 교회사적으로 의미 있는 한글 필사본이 최근 발견됐는데요. 라틴어로 된 교황칙서를 비오주교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첫 한글 필사본입니다. 어떤 필사본인지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신앙 선조들의 숨결이 깃든 성지 중에서
순 우리말 이름으로 지은 성지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붉은색의 옛 표기법으로 쓴 비오 주교가 선명합니다. 라틴어로 된 교황 칙서를 우리말로 옮긴 첫 번째 교황 문서, 비오 주교의 표지입니다. 지난 1일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주최한 조선대문구 설정 19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광문석 교수가 이날 심포지엄에서 공개한 한글 번역본의 이미지입니다. 원본은 현재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비오 주교는 비오 9세 교황이 1854년 12월 8일 반포한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으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믿을 교리로 선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회칙을 한글로 번역한 비오 주교는 제4대 조선 대목구장을 지낸 베르네 주교가 지시하고 인준한 책입니다. 1860년에서 1863년 사이 라틴어를 번역한 첫 우리말 교황 문서입니다. 비오 주교는 일쪽으로 된 서문을 비롯해 52쪽의 본문, 결문 등 모두 54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로 21cm, 세로 28.5cm 크기입니다. 비오 주교 서문에는 비오 9세 교황이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의 신비를 신앙의 교의로 선포하신 칙서를 비오 9세 교황에게 바치기 위해 조선말로 옮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58년 만에 발견된 비오 주교는 첫 라틴어 교황 문서를 찾았다는 의의와 더불어 19세기 중반 우리말 연구에 귀중한 자료여서 국보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해식이 한국교회의 인쇄술에 관한 연구에도 빼놓을 수 없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도착했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사에서는 있는 줄 몰랐던 그런 자료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하게 됐고 제가 전체를 이제 판독하고 번역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하고 완전히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용어집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정리해서 한국교회사 연구소와 같이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조한건 신부는 최양업 신부가 라틴어를 한글로 번역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그 회칙을 한국어로 번역하라고 했을 때 어쩌면 최양업 신부님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한 실력이 되셨고요. 1850년도에 들어오셔서 한참 활동하셨고 그리고 최근 기록에 의하면 최양업 신부님이 1857년 다블리 주교님이 조선 순교사 역사 서술을 책임 맡았을 때 자신의 자료를 전부 드렸다고 했거든요. CFBC 이힘입니다.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의 자리를 잡은 미리네 성지. 조선 말기 교우들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곳에 모여 살았는데 밤이면 교우촌 불빛이 은하수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은하수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미리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호롱 불빛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은하수와 은하수처럼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서 이제 이곳의 이름이 미리네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미리네 성지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의 묘소가 있습니다. 1846년 17살이었던 이민식 빈첸시오가 관원들의 눈을 피해 순교한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수습했고 미리네로 옮겨왔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1925년 시복을 앞두고 여러 교회로 분배됐습니다. 지금 미리네 성지엔 김대건 신부의 종아리뼈와 아래 턱뼈가 있습니다. 저희 성지는 김대건 신부님의 그 다리 부분과 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대건 신부님의 다리, 종아리뼈 유해를 보면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어디를 향해서 걸어갈까를 묵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아래턱뼈 유해, 그 하악골 아래턱뼈 유해가 있으니까 저 입으로 정말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김대건 신부를 대신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후손들에게 전할까를 묵상할 수 있는 성 김대건 신부의 숨결이 어린 순우리말 이름의 성지는 또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용인 골배마실 성지입니다. 충남 솔매에서 태어난 김대건 신부는 7살 무렵 가족들과 골배마실에 정착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곳은 뱀이 많아 뱀마을이란 뜻의 배마실로 불렸는데 김대건 신부 가족의 집은 배마실에서도 골짜기 안쪽에 있어 골배마실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용인에서 세례를 받고 신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또 사제품을 받고 귀국한 뒤에도 용인을 근거지로 삼고 사목활동을 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와 동갑내기인 가경자 최영업 신부의 땀이 배어있는 베티 성지도 우리말 이름을 가졌습니다. 베티는 배나무가 많은 고개라는 뜻으로 주변에 돌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세가 깊어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몰려들었고 교우촌이 형성됐습니다. 베티는 한국인 두 번째 사제인 최영업 신부의 사목 거점이었습니다. 최영업 신부는 베티 교우촌을 본당으로 삼고 전국을 돌며 사목 활동을 펼쳤습니다. 베티는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신학교가 설립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배론 성지도 최영업 신부와 관련이 깊은 순수한 우리말 이름의 성지입니다. 배론은 계곡이 배 밑바닥처럼 깊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최영업 신부의 묘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최영업 신부는 1861년 6월 15일 경상도 사목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다가 과로로 선종했고 조선대목구장 베르네 주교에 의해 당시 성 요셉 신학당이 있던 배론에 묻혔습니다. 미린의 성지와 골베마실 성지, 그리고 베티 성지와 베론 성지, 한글날을 맞아 순 우리말 이름을 가진 성지들을 통해 성 김대건 신부와 가경자 최영업 신부의 삶과 영성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회칙이죠. 모든 형제들이 반포 1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세계인의 연대를 강조한 회칙인데요. 1년이 지났지만 세계 곳곳엔 아직도 우리의 연대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제를 위한 교황의 당부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2020년 10월 3일 이탈리아 아시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에 서명합니다. 반포 1주년을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회칙, 모든 형제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세 가지 회칙은 모두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앙의 빛에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찬미받으소서에서는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모든 형제들에는 하느님이 빚은 인간 간의 관계를 위한 교황의 호소가 담겼습니다. 사회교리 차원의 연대를 넘어 전 인류가 형제애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교황은 회칙에서 인류를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세계 공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가 각자 도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칙 반포 후 1년, 여전히 세계는 서로를 타인으로 대하는 일이 만연합니다.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세계인 모두가 고통받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공급받지 못했고 몇몇 나라들은 오히려 막대한 부를 얻게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 나눔 운동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Esorto pertanto l'intera comunità internazionale a un impegno condiviso per superare i ritardi nella loro distribuzione e favorirne la condivisione, specialmente con i paesi più poveri. 교황은 모든 형제들 36항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개념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빠르게 변질될 것이고 이는 감염병의 전 세계 확산보다 더 나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올해 일어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이웃에 대한 연대의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미얀마와 아프간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황이 이러한 사태 속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형제애였습니다. E possano tutti gli afghani, sia in patria, sia in transito, sia nei paesi di accoglienza, vivere con dignità, in pace e fraternità con i loro vicini. 형제애의 중요성은 성경 속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62항은 사랑은 다친 형제가 어디 출신인지 따지지 않는다며 우리를 고립시키고 분열시키는 사슬을 끊고 그 자리에 다리를 놓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픈 이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꿈과 희망을 바라보고 이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닮아 온 인류를 형제로 맞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인류로서, 길동무로서, 같은 땅의 자녀로서
모든 이가 형제자매로서 함께 꿈꿔나가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외침. 회칙 반포 1주년을 맞아 같은 배를 탄 세계인들의 형제애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교황님의 말씀처럼 형제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결코 우리 삶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모든 형제들 반포 1주년을 맞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형제를 실천할 씨앗이 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자 전교의 달입니다. 묵주기도와 전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묵주기도 기념일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세기 유럽 교회가 분열됐을 당시 터키 이슬람교도들은 로마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모든 그리스도교 국가는 연합군을 편성하고 참전했는데 이 전쟁이 바로 레판토 해전입니다. 당시 비오 5세 교황은 이 레판토 해전에 앞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며 묵주기도를 바쳐달라는 권고였습니다. 기도 덕분인지 그리스도교 연합군은 기적적으로 승리했고 비오 5세 교황은 10월 7일을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역대 교황들은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던 성 바오로 6세 교황도 사도적 권고 마리아 공경에서 끊임없이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 레오 13세 교황은 과거의 묵주기도 운동을 기억하면서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는 왜 묵주기도 성월에 전교의 달을 보낼까? 이는 묵주기도의 중요한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히 성모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가 아닌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복음화의 어머니라 고백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함께 묵주기도를 드리는 순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교 사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날마다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 땅끝까지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2013년 교황 즉위 후 지금까지 9번의 전교주일 담화를 발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교를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묵주기도 성월이자 전교의 달인 10월을 맞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기도와 함께 전교 사명을 되새겨야 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이 말은 1848년 발표된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이었고 이후 역사상 많은 패러디를 낳았습니다. 2021년 10월 이 문장을 오늘날 상황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유령이라고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영화와 드라마를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지난 9월 17일이었는데 불과 2주 만에 넷플릭스 순위를 집계하는 전 세계 8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사상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하나의 신드롬으로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드라마는 큰 빚을 진 456명의 사람들이 외딴섬에 모여 게임을 하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알던 놀이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등 모두가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게임의 상금은 1인당 1억, 총 상금 액수는 456억입니다. 게임에 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지만 마지막까지 생존하면 적립된 상금 모두를 차지한다는 설정입니다. 참가자들은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진 사람들이기에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참가에 앞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고 거부는 탈락으로 간주하며 참가자 과반이 동의할 경우에만 사륙의 게임이 중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게임장 모습이
야국강식, 승자독식, 그리고 일확천금이라는 현실 모습을 잘 풍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드라마는 외국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생전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등장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오징어 게임의 현장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빠르게 상승해 1,800조가 넘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더 커져 상위 20%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수백만 원 하는 가방을 사기 위한 백화점 명품관 앞에도, 한 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무료급식소 앞에도, 새벽부터 줄을 서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는 역설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네 현실입니다. 드라마는 456억을 손에 쥔 최후의 생존자 1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목숨을 잃은 455명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륙의 게임이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 종이서 제3항을 주목해 봅니다.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공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각자 도생이라는 게임이 아니라 공동성과 연대성을 인식하며 우리 모두가 게임의 승자가 되는 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지의 눈은 오징어 게임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디모데오 1서 6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